2020년 중국 교육계는 외국어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질 뻔한 작은 언어 하나가 한 아이와 한 가족, 그리고 교육 현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침묵하던 한 아이가 다시 세상과 소통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그 아이는 전 세계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 아들이 무대에 올라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정말 긴 여정이 있었죠. 그 감동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어주시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러메이화입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30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저는 교육에 대한 회의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였거든요. 2020년 가을, 교육부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수 외국어 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영어와 러시아어만 집중 강화한다는 정책이었어요.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같은 과목들이 하나둘 교육과정에서 사라져갔죠. 사실 저는 중국어 교사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베이징 교사 연수 과정에 참여하게 됐어요.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 방향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첫날 전국 단위 발표회에서 한 연구원의 보고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말은 하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하는 건데 말하지 않는다니 이상한 표현 아닌가요? 하지만 그 연구원이 설명을 계속하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들이 분명 대답을 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에도 참여하지만 그 안에 진짜 자신의 목소리는 없다는 거였어요. 마치 정해진 대본을 읽는 것 같다는 분석이었죠. 감정이 사라진 교육.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던 교실을 떠올려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모범 답안을 말할 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세션에서 작은 발표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참석자도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발표였습니다. 한 한국어 교사가 진행하는 거였는데 제목이 흥미로웠어요. 작은 교실의 큰 변화. 그 교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작고 외진 한글 교실에서만 아이들이 진짜로 웃고 있다고요. 다른 수업에서는 무표정하던 아이들이 한글 시간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쁘다, 슬프다, 외롭다 같은 감정 단어들을 한글로 쓰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상한 끌림을 느꼈어요. 왜 하필 한글일까? 중국어로도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감정 표현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그 교사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한글 때문에 아이들이 달라진 건가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언어 자체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아이들을 변화시킨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교육. 작고 외진 한글 교실에서만 웃는 아이들. 이 두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다음날 연수 내용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정말 그 아이들이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저 역시 아이들에게서 감정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 베이징에서의 연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작은 한글 교실에 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정작 제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제 아들이라는 걸요.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저에게는 연수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러즈친이었어요. 지친이는 그때 11살이었습니다. 제가 2년간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이 아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법 수다스러운 편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엄마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서운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지친이의 침묵은 깊어져만 갔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친이가 수업 시간에 전혀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조별 활동에서도 혼자만 빠져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거의 없다고 했죠. 담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집에서는 그냥 조용한 아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학교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니요. 즉시 상담교사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지친이는 정말 다른 아이 같았어요. 상담교사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모른다고만 대답했거든요. 학교 생활이 어때? 모르겠어요. 친구들과는 잘 지내니? 모르겠어요. 무엇이 힘들어? 모르겠어요. 상담교사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친이가 감정 표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요. 단순한 반항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어땠어? 그냥요. 뭐가 힘들어? 모르겠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 그냥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제 전문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아이 하나 이해하지 못하다니요. 베이징에서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학생들이 말은 하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지친이가 딱 그 상태였던 거죠. 결국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교사직을 그만두고 시간 강사로 전환한 거예요. 지친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서는 말렸지만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시간 강사가 된 후 지친이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벽을 느꼈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친이는 주로 방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읽었고 저는 부엌에서 시험 채점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친이가 잠든 후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메모장에 적힌 이상한 글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까, 나, 달. 한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글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게임에서 본 문자나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것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지친이가 직접 타이핑한 거였어요.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적어 놓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지친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글자들이 뭐니? 지친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보였죠. 며칠 동안 계속 관찰해봤는데 지친이가 그 글자들을 계속 써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 공책에 연필로 따라쓰기도 했더군요. 도대체 무슨 글자일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글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한국어를 아는 동료 교사에게 물어보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친이 친구들 중에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 친구 엄마에게 연락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지친이가 한글에 관심을 보이던가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맞아요. 우리 아이가 한글 수업에서 배운 걸 지친이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제서야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까는 웃음소리였고 나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 달은 예쁜 달을 뜻했어요. 즉,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써본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이 한국 글자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베이징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구나. 한글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표현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지친이도 그 통로를 통해 뭔가를 전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친이가 한글에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베이징에서 들었던 그 작은 한글 교실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주말을 이용해서 베이징 외곽에 있는 한 소규모 민간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표현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연수에서 만났던 그 교사가 소개해준 곳이었죠. 학교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어요. 오래된 2층 건물에 교실이 대여섯 개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글 교실은 2층 맨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로 보였죠.
선생님이 칠판에 감정 단어들을 적고 있었어요.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외롭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다른 수업에서라면 모범 답안만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정말 솔직한 대답들이 나왔거든요. 한 아이는 기쁘다고 했고 다른 아이는 조금 걱정된다고 했어요. 또 다른 아이는 어제보다는 낫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감정을 한글로 써보라고 했는데 모든 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썼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기분인지 짧은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아이가 발표했어요. 이 단어는 내가 처음 행복하다고 느낀 날 쓴 거예요. 칠판에는 기뻐라는 한글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그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칭찬해 주신 날이었어요. 그때 이 글자를 배웠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기뻐요. 다른 아이는 슬퍼라고 쓰고는 설명했어요. 엊그제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을 때의 마음이라고요. 중국어로는 뭔가 부족했는데 한글로 쓰니까 그때 느낌이 정확히 표현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감정의 그릇이었어요. 중국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미묘한 감정들을 한글로는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글의 구조가 감정 표현에 특별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요. 표음 문자라서 소리와 감정이 직접 연결되고 글자 모양 자체도 감정의 기복을 표현하기에 좋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중국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표현 도구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폐지된 언어가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 깊었거든요.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위해 언어를 줄였지만 정작 아이들에게는 그 작은 언어가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지친이에게도 이런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는 집에서 너무 멀었어요. 매주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르쳐 보자고요. 인터넷으로 한글 교재를 주문하고 한국어 기초 강좌도 들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감정 표현에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들은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됐죠. 며칠 후 지친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한글 공부해 볼까? 지친이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달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한글 수업이 시작됐어요.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단어 몇 개씩 그 단어로 간단한 문장 만들어 보기.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지친이와의 한글 수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글자 모양을 따라 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과 아, 오 같은 모음들이요. 지친이는 생각보다 열심히 따라했어요. 평소 집중력이 그리 길지 않은 편이었는데 한글을 쓸 때만큼은 꽤 오랫동안 집중했거든요.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라 쓰는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너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이었죠. 그런데 지친이가 유독 관심을 보인 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었어요. 기쁘다를 가르쳐줬을 때 지친이는 여러 번 따라 썼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언제 기뻐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지친이가 웃을 때 가장 기뻐. 그 말을 듣고 지친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기뻐요. 그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지친이의 감정 표현이었거든요. 슬프다를 가르쳐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친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을 때 많이 슬펐어요. 2년 동안 유학을 간 것에 대한 아이의 진짜 마음을 처음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지친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엄마도 슬펐어. 지친이 없이 혼자 있는 게.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요. 그 후부터 지친이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한글로 단어들을 적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에는 단어만 적었는데 점점 문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지친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말을 안 해서. 이제 말하고 싶어요. 한글로 쓰인 첫 번째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지친이와 정말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친구들이 좋은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한글을 매개로 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죠. 지친이는 말했어요. 중국어로는 뭔가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려웠는데 한글로는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몇 주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지친이가 저를 부르더니 노트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서툰 한글로 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슬펐어요. 혼자라서. 엄마가 없어서.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도 났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글자를 배우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좋아요.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친이도 울고 있었고요. 그날 밤 우리는 둘 다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모든 서운함과 그리움을 털어놓으면서요. 저는 깨달았어요. 수업은 교실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짜 교육은 우리 집 거실에서 완성됐다는 걸요. 언어가 가족을 다시 연결해 준 것입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우리 모자 사이의 벽을 허물어 준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지친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점 말수가 늘어났고 집에서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물론 여전히 한글로 일기를 쓰는 습관도 계속됐고요.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친이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발표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한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던 선생님도 결과를 보고는 놀라셨죠. 언어 하나가 아이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경험을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눠야겠다고요. 베이징에서 보았던 그 한글 교실처럼 저도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식으로 교단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지친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시간 강사에서 정교사로 다시 복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학교에서 복직을 환영해 주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지친이의 변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혹시 학교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이미 정식 교과에서 제외된 상태였거든요. 공식적으로 한글을 가르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고민 끝에 감정 언어 실험반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 활동의 일환으로 자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감정 표현 능력 향상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글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에 가까웠죠. 첫 모집 공고를 냈을 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어요. 15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았는데 20명이 넘게 지원했거든요. 면담을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별했습니다. 대부분 지친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죠. 첫 수업날 저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거예요. 하지만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배울 거라고요.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의구심을 품는 아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한글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친이와 했던 것처럼 감정 단어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외롭다. 그리고 각자 오늘의 기분을 한글로 써보라고 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수업 시간에는 입도 열지 않던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아이는 답답하다고 썼고 다른 아이는 설렌다고 썼어요. 왜 그런 기분인지 물어보니 더욱 놀라운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답답하다고 쓴 아이는 부모님이 자꾸 공부 이야기만 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설렌다고 쓴 아이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미있다고 했죠. 몇 주가 지나자 아이들은 한글로 자기소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름, 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글로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죠. 더 놀라운 건 기분 일기였어요. 매일 그날의 감정을 한글로 한 줄씩 적어오는 과제를 냈는데 아이들이 점점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써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아이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친구가 나를 무시해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한글 수업 시간에는 기뻤어요. 다른 아이는 수학 시험 때문에 걱정됐지만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해주셔서 고마웠다고 썼죠. 중간 평가 시간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수업이 어떤가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수업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이 언어가 아닌 자신을 쓰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울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학기 말 발표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발표 주제를 정하라고 했는데 모두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 아이는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에 자신을 비교해서 발표했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정확히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했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오해도 줄어들고 더 가까워졌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발표가 있었어요. 평소 가장 내성적이던 아이가 무대에 올라와서 한 말이었죠. 저는 이 글자를 배우면서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 글자는 감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게 해줬다는 걸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변화시켜준 거였어요. 교사로서 진짜 의미를 찾게 해준 것이죠. 학부모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감정 표현을 더 자주 하게 됐다는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정식 교과도 아닌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실험반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교사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죠. 하지만 좋은 소문만 퍼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육청에서 감사단이 나왔어요. 정식 교과 외 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였죠. 누군가 저희 활동을 문제 삼은 것 같았어요. 감사관들은 수업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한글 교재, 아이들이 쓴 일기, 발표 자료까지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따로 면담을 신청했죠. 감사관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왜 금지된 언어를 가르치는 거냐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언어 자체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감사관은 규정은 규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교육부 방침을 위반한 건 분명하다는 거였죠.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이제 막 변화하기 시작한 아이들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밤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직접 교육부에 편지를 써보자고요. 다음 날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 수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아이들은 당황했지만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을 때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요.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변화를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한글로요. 그리고 저는 번역문과 함께 전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교육부에 보냈어요. 편지 내용은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 아이는 이렇게 썼죠.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제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배운 거예요. 또 다른 아이는 이런 내용을 썼어요. 예전에는 화가 나면 그냥 참았는데 지금은 왜 화가 나는지 알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됐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지친이의 편지였어요. 저희 엄마는 이 글자로 저를 구해주셨어요. 말하지 못하던 제가 이제는 마음껏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수업이 없어지면 다시 조용한 아이가 될까봐 무서워요.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국장이 직접 학교로 오겠다는 거였죠. 저는 긴장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기대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국장님이 오신 날 아이들은 특별히 준비한 발표를 했습니다. 각자 한글로 쓴 시를 낭독하는 시간이었어요. 감정을 담은 짧은 시들이었는데 정말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한 아이가 읽은 시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마음이라는 제목의 시였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슬플 때는 눈물로, 기쁠 때는 웃음으로 나와요. 이 글자를 배우고 나서야 제 마음을 봤어요. 발표가 끝난 후 국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보다 어른입니다. 우리가 배운 문자는 많지만 말할 줄 아는 문자는 없었네요. 그날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연구 과제를 의뢰해 온 거예요. 다문화 감정 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라는 거였죠. 한글은 정서 표현 언어라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허가해 주셨어요. 정책보다 진심이 먼저 닿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육의 진짜 힘은 규정이나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진심에 있다는 걸요.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후 저희 실험반은 정식 연구반으로 확대됐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베이징에서 큰 행사 초청이 왔습니다. 학생 감정 교육 박람회라는 이름의 전국 규모 행사였어요. 혁신적인 교육 사례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죠. 저희도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베이징까지 가서 발표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이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박람회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각자 자신의 변화 스토리를 정리하고 한글로 쓴 작품들을 전시용으로 준비했죠. 그리고 단체 발표도 연습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거대한 컨벤션 센터에 전국에서 온 교육 관계자들이 가득했거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흥미로워했어요. 저희 부스는 한글로 쓴 감정 표현 작품들로 꾸몄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시, 일기, 편지들이 전시됐어요. 그리고 한글의 구조와 감정 표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패널도 준비했죠. 많은 분들이 저희 부스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이었지만 아이들의 작품을 보고 설명을 들은 후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한 교육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어를 도구가 아닌 치유의 매개체로 사용한 아이디어가 정말 혁신적이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죠. 둘째 날에는 저희가 직접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메인홀에서 500명 정도의 청중 앞에서 하는 발표였죠. 저는 전체적인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순서로 진행했어요. 한 학생이 무대에 올라와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조용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이 글자가 저에게 목소리를 찾아줬거든요.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다른 학생은 친구들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오해가 생겨도 해명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정확히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했죠. 갈등이 줄어들고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요. 발표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친이가 갑자기 무대로 걸어 나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리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지친이는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엄마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그 순간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지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가 없을 때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화내지 못했어요. 서운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이 글자를 배우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를. 무서웠거든요. 제 마음을 말하면 엄마가 더 멀어질까 봐요. 그런데 글자로 쓰다 보니 괜찮았어요. 엄마도 제 마음을 알아줬고요. 이제 말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최고예요. 그리고 이 수업을 해줘서 고마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행복하게 해줘서요. 지친이의 편지가 끝났을 때 홀 안에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저도 무대에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로 완성된 가족 치유와 교육 혁신이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걸요. 아들이 국가행사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낭독하는 이 극적인 반전이 우리의 모든 여정을 완성시켜준 거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심지어 해외에서 온 교육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작은 파티였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아이들은 자신들이 해낸 일에 대해 뿌듯해했고, 저는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준 아이들에게 감사했어요. 지친이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베이징 박람회에서 돌아온 후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국적으로 관심이 쏟아졌고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베이징 교육부에서 저희 실험반을 정식 연구반으로 승인해 준 거예요. 단순한 방과 후 활동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연구 과제가 된 거죠. 한글은 정서 표현 언어라는 카테고리로 제한적이지만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폐지 대상이었던 언어가 이제는 정서 교육의 핵심 도구로 인정받게 된 거니까요. 역사의 아이러니였지만 동시에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어요. 연구반으로 승격되면서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전문적인 교재 개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기뻤던 건 UN 교육 포럼에서 발표 기회를 얻게 된 거였어요. 중국의 혁신적인 정서 교육 사례로 소개되는 거였죠.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어요. UN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아이의 침묵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개인에서 시작된 변화가 가족으로, 교실로, 그리고 국가 정책까지 바꿔놓았으니까요. UN 포럼에서 제가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감정의 집이고 치유의 매개체이며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통해 이런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제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발표 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히라가나를 활용한 비슷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도 다국어 정서 교육에 대한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중국 내에서의 변화였어요. 저희가 시작한 프로그램이 전국 20여 개 지역으로 확산됐거든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었지만 핵심은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감정 표현의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더 큰 효과를 보인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새로운 통로를 찾게 된 거죠. 한 농촌 학교 교사가 보내온 편지가 기억에 남아요. 저희 지역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써보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다는 거였죠. 이제 저는 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발전했고, 다른 곳에서는 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중국 교육 현장에서 정서 언어로서의 한글이 공식 인정받은 지금 저는 더 큰 가능성을 봅니다.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도구로서 언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베이징에 서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객이 아니라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제5회 아시아 정서교육 국제 컨퍼런스의 메인 스피커로요. 무대에 오르기 전 백스테이지에서 지친이와 마주쳤습니다. 이제 16살이 된 지친이는 훌쩍 자라서 저보다 키가 커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오늘 특별 발표자로 참석했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지친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대에서요. 저는 궁금했지만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거든요. 컨퍼런스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교육자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심지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참가자들이 왔더군요. 5년 전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된 거였어요. 제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전 세계로 확산된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현재 중국 내 200개 학교에서 정서 언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참여 학생 수는 2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발표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 아이의 변화가 가져온 파급 효과, 가족의 회복이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 그리고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지친이의 차례가 왔어요. 키 큰 청년이 된 아들이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친이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5년 전까지 말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정확히는 말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리고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당황스러움,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까지요. 그런데 발표 끝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언어학을 전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유학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지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글자가 저를 구해줬으니 이제 제가 이 글자를 더 깊이 공부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나올 뻔했어요. 5년 전 침묵 속에 갇혀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도우려는 꿈을 품고 있다니요. 언어가 단순히 소통 도구를 넘어서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았던 거예요. 지친이의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한 언어학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언어 교육의 성공 사례는 없을 것 같네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와 지친이는 베이징 시내를 함께 걸었어요. 5년 전 이곳에서 처음 한글 교실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며요. 지친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만약 엄마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친아. 엄마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 건 너였어. 네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던 거야.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물론 한글로요. 이제 저에게도 한글은 특별한 언어가 되어버렸거든요.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요. 오늘 우리는 작은 기적을 완성했다. 한 아이의 침묵에서 시작된 여행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희망이 되었다. 언어는 정말 살아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내일 지친이는 한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그 아이가 한국에서 더 깊이 공부하고 돌아와서 더 많은 중국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침묵하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가 지금 침묵 속에 갇혀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만의 언어를 찾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한글일 수도 있고 다른 언어일 수도 있고 음악이나 그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분명 저처럼 끝까지 기다려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의 다리이고 희망의 열쇠이며 사랑의 증명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에 말을 걸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중국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언어 교육 실험들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픽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교육에 대한 고민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